안녕하세요. 오늘은 뉴럴넷 네 번째 시간 Learning Techniques 학습 기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학습 기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학습 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첫 번째,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신경망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가중치, 웨이트를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면서 손실함수, loss function의 값을 최소화하는 게 학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가중치를 업데이트할 때 만약에 방향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속도가 느리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학습이 완료되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되는 상황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계산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최소화가 가능한 웨이트 값으로 학습 과정을 통해서 수렴하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 뭐냐면 어느 방향으로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우리가 가중치를 업데이트할 때 뭐 갖고 하죠? 각 가중치의 편미분 값의 역방향으로 우리가 학습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학습하는 우리 가중치가 하나면 그냥 한 방향으로 가겠죠. 그런데 우리 가중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웨이트가 그냥 뭐 인풋 노드가 784개 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히든 레이어의 노드가 100개다. 그러면 78,400개의 웨이트가 벌써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78,400개. 그러니까 78,400개의 차원 또는 축.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x, y 두 개의 변수로 구성된 함수만 해도 차원이 두 개잖아요. x축, y축.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쉽게 우리가 보는 그 이제 그래프 그려보면 그 함수 2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우리가 보죠. 3축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벌써 4축만 가도 우리가 우선 그릴 수가 없잖아요. 3차원 이상은 우리가 있는 공간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무려 78,400개의 차원이 존재를 하니까 78,400개의 웨이트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고요? 최소화 손실 함수가 최소화되는 78,400개의 각각의 값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 그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78,400개의 딜렉션을 중에서 방향성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벌써 2개, 3개의 변수만 갖고 딜렉션을 잡는다 해도 막 어려운데 무려 78,400개의 딜렉션 중에 어느 방향으로 가면 이거 도대체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데 정확하게 가중치가 최소화 값이 존재하는 그 방향으로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저희 학습 과정에 있어서의 소위 해서 efficiency, 효율성에 있어서의 키포인트거든요. Direction and speed.
자, 이 뉴럴넷의 학습의 목적은 표현이 어떻게 했죠? loss function을 가능한 한 최소화할 수 있는 파라미터 값을 찾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웨이트 값을 찾는 것이 학습의 목적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학습의 목적은 뭐라고요? 손실함수의 값을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는 파라미터, 즉 웨이트 값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러닝 프로세스를 우리가 일명 optimization problem이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it is not easy. It is very difficult.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죠? 아까 편미분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썼죠. 이 러닝 레이스에 대해서. 이 에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차이가 생긴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웨이트를 조절하나, 즉 러닝 레이스를 어떻게 정하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하이퍼 파라미터 에타예요. 하이퍼 파라미터는 신경망에 보면 많은 파라미터가 있는데 하이퍼 파라미터는 실제로 신경망이 구동되기 전에 휴먼 인터벤션, 사람이 관여해서 정하는 파라미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는 신경망이 뭔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신경망이 처음에 학습하기 전에 그 디자이너가 또는 모델러가 여기 보면 chosen manually, 즉 by human intervention, 사람이 관여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수작업으로 정해준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파라미터는 아까 말씀드린 웨이트는 누가 바꾸죠?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신경망이 스스로 웨이트를 바꾸는 거죠. 예. 이거 다시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러닝 레이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 파라미터가 W 매트릭스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풋 노드가 784고 히든 레이어가 100개면 784 바이 100. 그래서 78,400개의 웨이트가 편미분의 값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거라고요? 아파짓 딜렉션, 역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학습이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에타를 편미분 값의 앞에 곱해 줍니다. 그러니까 마치 계수예요. 코에피션트거든요. 우리가 뭐 0.1도 할 수 있고 0.01도 할 수 있고 0.001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에타 값을 보수적으로 작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학습이 되게 슬로우합니다. 왜? 조금씩밖에 안 바꾸니까. 예. 반대로 만약에 에타 값을 크게 해서 0.1 또는 뭐 심지어는 0.5, 0.5는 뭐 우리가 최대한으로 해 0.1을 쓰는데요. 0.2를 만약에 채택을 했다. 그래서 큰 숫자를 택했다. 그러면 실제로 학습이 빨라질까요?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학습은 빨라질 수 있는데 문제는 뭐죠? 얘가 왜 보면 우리가 옛날에 시험 공부하고 그럴 때 급하게 빨리 하면 나중에 실제로 시험 볼 때 잘 못 보잖아요.
예, 천천히 꾸준히 한 것보다 막 못 보잖아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이따가 그 현상을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에타가 크면요. 이 변동폭이 커져요. 왜냐하면 편미분 값에 의해 가지고 편미분에 물론 마이너스를 붙였지만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될 거 아니에요. 역방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웨이트 값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어떤 웨이트가 그렇죠? 편미분 값이 상대적으로 큰 웨이트들은 막 움직여요. 근데 편미분 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웨이트들은 조금씩 움직여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에타 값을 크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편미분 값이 큰 웨이트들은 막 그러니까 변동폭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크게 움직이기는 하나 만약에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헤맬 수 있다. 예. 그래서 너무 작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크게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웨이트를 조절을 해야 얘가 우리가 원하는 최적 웨이트 값으로 갈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이 업데이팅 파라미터에 있어서의 핵심은 첫 번째는 뭐냐면 방향성을 잘 잡는 거다. 그 다음이 스피드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그레디언트가 즉 기울기가 여러분 웨이트마다 다 달라요. 편차가 클 수 있어요. 어떤 웨이트들은 편미분 값이 크고 어떤 웨이트들은 편미분 값이 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미분 값이 크면 클수록 변동폭이 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편미분 값이 작으면 변동폭이 작아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fan in of a unit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fan in은 뭐냐면 실제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인풋 노드의 개수예요. 최대 개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히든 레이어의 노드 개수가 몇 개냐? 우리 보통 100개, 50개 이렇게 잡잖아요. 그다음에 히든 레이어가 5개가 있다. 그러면 뭐 100개씩 100개씩 5개 레이어 할 수도 있고 50개 했다가 100개 했다가 50개 했다 100개 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노드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웨이트 개수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얘네들을 일률적으로 막 동시에 동일하게 동일한 에타 값으로 막 조정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래서 오버슛이라고 그랬는데 뭐냐면 너무나 많은 웨이트들에 대한 편비분 값을 동시에 조절을 하다가 보니까 즉 노드의 개수가 5개인 놈이랑 10개인 놈이랑 50개, 100개인 놈이랑 비교를 해보면 노드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편비분 개수가 많아지니까 방향성 잡기가 그만큼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얘가 실제로 최적한 옵티멈 포인트로 가지를 못하고 소위 로컬 옵티머에 가서 헤맬 수도 있다. 예.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편미분 한 다음에 역방향으로 에타 값을 이렇게 더해줍니다. 즉 마이너스 해준다. 뭐 이렇게 쉽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현실을 들어가서 돌려보니까 얘가 막 퍼포먼스가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에 대한 것들이 나왔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방식은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슨 경사 하강법 이제 앞에 이제 스토캐스틱이 붙었으니까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스토캐스틱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 인풋 데이터 뽑을 때 확률적으로 뽑았어요. 랜덤하게. 그래서 뭐 우리 인풋 데이터가 처음에 뭐 한 10,000개가 있다. 그럼 10,000개를 1번부터 100번까지 순차적으로 그냥 인위적으로 세우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음에 집어넣을 인풋 데이터를 우리가 랜덤으로 뽑죠. 예, 우리가 미니 배치 만들어서 만약에 50개씩 묶어서 태운다라고 하면 50개 랜덤으로 뽑고 그 다음 50개 랜덤으로 뽑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폭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테스트 데이터를 다 소진 배치 사이즈가 결정됐을 때 모든 그
인풋 데이터 사이즈를 다 소진할 때 도대체가 몇 번 돌릴 수 있나? 뭐 이래서 그걸 이제 에폭당이라 그러면 모든 그 테스트 데이터를 랜덤으로 셀렉션해서 다 소진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000개가 있는데 배치가 100개씩 한 번씩 태웠다. 100개씩 태웠다 그러면 이제 에폭당 10번의 아이터레이션 그 회차가 돌아가는 거죠.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인풋 데이터 선정할 때부터 그냥 인위적으로 골라서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랜덤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확률적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편미분을 정한 다음에 기울기를 정한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에타 해서 이걸 이 에타가 이제 learning rate 그러니까 학습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웨이트를 계속해서 이렇게 조절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우리 경사 하강법을 쓰는 SGG 방식입니다. 지난번까지 우리 계속 이거 얘기했죠. 그래서 클래스 SGG는 이렇게 쉽게 그냥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왜 이 그냥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트 방법이 왜 문제가 있느냐 하고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함수가 있는데요. 이게 20분의 1 x 자승 더하기 y 자승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이거 2디멘션이죠. 지금 이제 변수가 딱 2개예요. 예. 이런 데도 보면 우리 이 함수에 대해서 실제로 만약에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부터 헤매요. 왜 헤매냐면 지금 잘 보세요. 이걸 이렇게 도면을 그 플라팅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y축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항상 수평이 x축이고 이제 수직이 y축이니까 보면 x축은 되게 기울기가 젠틀합니다. 그 왜 그러죠? 실제로 이거 편미분하면 얼마예요? x로 편미분하면 10분의 1x. 그렇죠? 예. y로 편미분하면 얼마예요? 2x. 자, 그래서 똑같이 일식 변경이 됐을 때 만약에 x가 1이 변경이 되면 이 함수 값이 얼마가 변경되죠? 상대적으로 10분의 1씩 변경이 돼요. 그 다음에 2y가 되면 1내면 2식 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양쪽 사이의 차이는 얼마예요? 20분의 1이에요. 그렇죠? 예, 값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는 많이 변경을 해도 fxy가 그렇게 많이 변경되지 않아요. 왜? 앞에 20분의 1이라고 하는 코에피션트가 있기 때문에. 예. 반면에 y는 조금만 값을 변동을 해도 얘가 되게 스티프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 경사가 완만한 게 아니라 아주 급하강을 할 수가 있죠. 예.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걸 그 편비분 값을 프라틱을 하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가 0, 0이라고 하는 데가 미니멈 포인트예요. 이 함수는 0, 0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여기에 이 지점. 그러면 각각의 이 편미분 위치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로 보면 좀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이 위치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게 더 힘들어요? 어느 방향이 더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X 방향이죠. 왜? X 방향은 지금 이렇게 가고 Y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X는 이거 조금 한번 움직이려면 많이 변동이 돼야 돼요. Y는 조금만 변동해도 바로 내려가 버리니까 Y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 포인트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X는 상당히 천천히. 그러니까 방향을 어디로 잡는 게 더 유리합니까? X축으로. 이쪽 방향으로 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쪽으로 꾸준히 움직여줘야 거북이가 천천히 가듯이 꾸준히 움직여야지 만약에 이게 이렇게 갔다가는 벌써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봐요. 이 위치에 있다가 이렇게 가는 거랑 여기다가 갑자기 Y축으로 이만큼 내려가서 일로 가는 거하고 어떨 때는 경우에 따라서 심지어는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디멘션이 2개인 경우에도 학습을 할 때 각각의 변수에
앞에 있는 이 개수, 즉 편미분값에 의해 가지고 많은 차이가 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치면 편미분값이 큰 거는 뭐냐면 변동성이 커서 좋기는 좋은데 얘는 해낼 수 있고, 편미분값이 적은 놈 뭐냐면 느릿느릿 가니까 속도가 느리고, 예. 그래서 좀 편미분값이 큰 놈은 조금 컨트롤해서 야, 워워 너는 좀 빨리 움직이지 마 이렇게 해야 되고, 거꾸로 편미분값이 작은 놈은 아, 저 너 좀 빨리빨리 움직여줘 이렇게 하면 학습이 빨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거 이제 아까 이 그림을 이렇게 다시 지금 표현한 건데, 여기 보면 x가 0이 이 포인트에서는 방향을 이 00을 해서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옆으로 가면 얘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00을 가리키고 있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쪽 방향으로 못 가고 이렇게 헤매게 가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얘는 기본 이런 함수의 경우에는 로컬 미니마, 즉 지역적으로 최소값에 가가지고 아, 여기가 최소예요. 더 이상 최소값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보 같은 결론을 낼 가능성이 많다. 자, 그래서 보면 실제로 우리가 학습을 시켜보면은요, 그냥 일반적인 SGG,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슨 경사하강법을 쓰면 얘가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갔다가 왜? Y는 편미분값이 크니까 변동폭이 큽니다. 막 이렇게 움직여. 널뛰기를 하면서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스무스하게 내려가면 상당히 빨리 갈 수 있는데, 물론 이 자체로 보면 되게 X방향으로 좀 느릿느릿 움직이잖아요. 예. 보면 일단 하강을 하고 난 다음에 Y축으로 해서 거의 0에 가까운 순간부터는 Y축으로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X축으로 확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래야 이쪽으로 가니까. 예. 그런데 이걸 조절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Y로 널뛰기를 한다. 결국 X와 Y에 동일한 에타 학습률을 적용을 하는 것은 대단히 진동의 폭이 큰, 제가 지난주에 러프한 학습이라고 그랬는데 되게 거칠게 학습을 하게 된다. 이게 매끄럽게 학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애니소트로피, 비등방성이라고 하는 이 현상인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디멘션별로, 즉 각 방향별로 이게 편미분값이 달라가지고 움직임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편미분값이 작은 쪽, 즉 X 방향 쪽에 로 이렇게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편미분값이 편미분값이 큰 쪽으로만 이 SGC 방식은 움직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편미분값이 큰 방향으로 이렇게 크게 흔들리면서 내려가게 돼 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결국에 따라서 가다가 CPU가 이제 메인 메모리 다 써버리고 해서 메모리 오버플로우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기브업, 나는 이 문제 못 풀어요, 학습 못 하겠어요, 나가자빠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일단 방향을 잘 잡았으면 빠르게 굴러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후속 연구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래서 발견된 방법이 모멘텀, 그다음에 에이다 그레, 그다음에 에이담, 이 세 가지 기법을 발견이 됐습니다. 먼저 모멘텀은 제일 첫 번째 나온 연구 논문에서 발견한 기법인데, 얘는 better direction than SGD,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에이다 그레는 스피드가 훨씬 더 빠르게 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낸 방법입니다. 근데 세 번째 이제 에담은 뭐냐면 속도와 방향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모멘텀은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이게 지금 이렇게 이걸 뭐 그냥 투 디멘션을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사실 이제 미니멈이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에 있는데 로컬 미니멈에 우리가 가는 경우는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면 자, 이 포인트에서 미니멈 포인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여기까지 점프를 해야 되는데 편미분의 특성상 약간의 델타 값을 양쪽에 줬을 때 얘가 좌측으로 가나 우측으로 가나 더 이상 미니멈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뭐라 그러는 거죠? 아, 나 미니멈에 도착했어요. 근데 사실은 글로벌 미니멈 값은 여기에 있는데 얘가 로컬 미니멈에 갇혀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얘를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야, 너 이쪽 방향으로 잘못 내려가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탈출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방향성이라고 하는 디렉셔널 임프루먼트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 error surface is more complex라고 표현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웨이트 개수가 무진장 많아가지고 방향이 진짜 뭐 아까 78,400개 방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와 같은 수많은 로컬 미니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헤매서 못 나온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웨이트에다가 요 위에 보시는 요 학습률 곱하기 편미분 값을 빼서 우리가 조절을 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하는 계수와 그 다음에 바로 직전에 빌라소티 지금 이 빌라소티의 이제 등식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퀘이션이. 그러면 알파에다가 이전에 있었던 빌라소티를 곱한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거만큼 더해 주는 거예요. 원래 얘가 알파가 0이면 이건 GD랑 똑같죠. 예. 그러니까 빌라소티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냥 에타의 평균값을 곱한 걸 뺄 텐데 이 앞에다가 모멘텀이라는 걸 넣었어요. 모멘텀이 번역한 뭐죠? 관성. 즉 모멘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방향으로 얘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면 요동치지 말고 과거에 움직였던 방향으로 가능하면 따라서 내려가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얘가 더해졌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앞에서 내려갔던 방향성하고 이제 뒤에 뭐 이게 역방향이든 뭐든 간에 그 방향으로 내려가도록 계속해서 만듭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그 변동폭이 큰 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일단 항상 얘는 양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앞에 알파가 양수기 때문에 앞에 빌라소티가 만약에 마이너스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속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겠죠. 만약에 앞에 방향이 만약에 이게 플러스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모멘텀의 특징은 빌라소티의 값을 과거와 동일한 방향으로 가능하면 이게 만약에 없으면 얘가 널뛰기를 할 텐데 왜? 편미분 값이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막 이러면 아까 보시는 대로 이렇게 널뛸 거예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 뭐냐면 이 경우에 지금 보면 y에 대한 편미분 값이 각각의 지점에서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됐다 방향성이 막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편미분 값이 변동폭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줄여주려면 일단 네가 내려갔으면 그 방향으로 조금 더 내려가 봐. 올라갔으면 그 방향으로 조금 더 올라가 봐.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게 요 모멘텀이다. 그래서 베리에이션을 스무딩 아웃 부드럽게 해준다. 아 그런 뜻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우리가
요걸 다시 풀어보면 previous weight change의 weight가 이렇게 exponentially decaying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0.9 곱하기 0.9 곱하기 0.9니까 1은 아니니까 예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그 가속도는 점점 그 효력이 줄겠지만 가장 최근에 움직였던 방향성은 0.9만큼 곱해서 더해줬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방향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과거 이동 방향을 따라서 가게 하는데 일단 먼 과거에서의 방향은 점점 줄이고 그 영향력을 최근에 움직였던 이동 방향의 영향력은 크게 안 들게 되면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널뛴 것보다는 훨씬 좀 낫죠. 아까는 이게 막 이렇게 움직였었잖아요. 그런데 모멘텀 방식을 쓰게 되면 가능하면 한 방향으로 쭉 내려가게 되죠. 이거 일단. 왜냐하면 이 텀 때문에 이 항목 때문에 가능하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더 이상 이 방향으로 가봐야 미니멈 값이 없다라고 하는 순간 턴어라운해서 위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내려가기 시작하면 한 방향으로 갔다가 내려가다 보니까 더 이상 내려가면 미니멈으로 멀어져. 멀어질 것 같으면 방향을 살짝 트는데 틀었다가 또 다시 바꾸는 게 아니라 또 그 방향으로 일정 기간 올라갔다가 또 방향성을 틀어서 내려오는데 또 일정 기간 갔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방향을 매번 바꾸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스무스하게 이렇게 바꾸는 방식이 모멘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러닝이 훨씬 더 속도가 실질적으로 방향성을 잘 잡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이 줄여진다.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는 뭐죠? 알파. 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0.9에서 0.99 정도 사용을 한다. 또 이제 이것도 아마 시뮬레이션을 하겠죠. 0.9 해봤다가 0.95 해봤다가 0.99 해봤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제 그리드 방법론인데 나중에 다시 또 이따가 거의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0.9가 맞는지 0.99가 맞는지 또 우리가 몰라요. 이거 또 해봐야 알거든요. 또 문제 성격에 따라 다르니까 이제 0.9하고 0.99 사이에 어떤 이제 최적의 알파 값을 정해야 되는데 그럼 또 어떻게 정하냐? 그러면 중간 포인트가 어디죠? 0.95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0.9 해보고 0.95 해보고 0.99 해보니까 세 개 비교해보면 어디가 더 낫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만약에 0.5가 하고 0.99 사이가 좀 더 나아요. 그러면 그 사이 0.75 해보고 이렇게 줄여가면서 이제 우리 그리드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중간 포인트에 대한 선을 그어가면서 그럼 이제 그리드 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최적의 알파 값을 이제 발견할 때까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시뮬레이션을 할 겁니다. 자,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velocity 속도라고 하는 건 V 아까 나왔는데 결국 우리는 에타의 학습률에다가 그냥 편미분 값을 뺀 단순한 기울기 조절이 아니라 velocity라고 하는 이 텀으로 이 항목으로 우리가 기울기를 조절을 한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너시아 또는 모멘텀, 관성이라고 하는 거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바깥에서 외부의 힘이 없는 한 얘가 가능한 한 과거에 움직였던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도록 하는 방법이 모멘텀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멘텀 클래스는 아까 우리 보셨던 대로 쉽게 이렇게 구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아까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얘가 여전히 위아래로 헤매고 있어요. 왜? 방향성을 아무리 잡는다고 해도 워낙 Y의 편미분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방향을 잡아도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각각의 파라미터 웨이트별로 편미분 값이 달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에이다그레는 뭐냐면 각각의 웨이트별로 다른 학습률을
주자. 즉 아까로 보면 X와 Y에 다른 학습률을 주자. 방금 전에 보셨던 모멘텀은 여전히 일률적인 학습률입니다. 그렇죠? 모든 웨이트에 대해서 동일한 모멘텀을 적용을 해요. 알파 값이 동일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여전히 널뛰기를 하는 웨이트를 잡을 수가 없어요. 즉 너무 편비분 값이 커서 요동을 치는 놈한테는 뭔가 페널티를 주고, 그 다음에 편비분 값이 작아서 느릿느릿 움직이는 놈은 좀 더 부스팅해서 더 빨리 좀 움직이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스피드 컨트롤이 필요하다. 각각의 웨이트별로 다른 학습률을 적용을 함으로써 스피드를 좀 늘려보자 라고 하는 게 이 에이다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편미분 값을 자승을 해요. 예, 편미분 값을 자승을 한 것에다가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되겠죠? 0. 그러니까 1 이하인 놈들은 더 작아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1 이상인 놈은 자승을 했으니까 더 커지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편비분 값이 큰 놈들을 더 덜 영향을 미치게 페널티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를 씌워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루트 h분의 1 하면 뭐냐, 이렇게 잡아놓으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아까 편미분 값이 요동을 쳤던 y는 반대로 죽어요. 왜? 얘가 루트 이걸 자승해서 다시 루트를 씌운 다음에 분모에 갖다 놨기 때문에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죠? 전체적인 그 분수는 작아지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편미분 값이 큰 놈은 페널티를 먹어가지고 조금 조절하게 되고, 편미분 값이 큰 놈은 오히려 역수가 돼가지고 더 많이 조절하게 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절묘하게 어떻게 되냐면 파라미터가 더 자주 업데이트된다. 즉 더 크게, 조금 전에 보셨던 Y같이 막 널뛰기라는 파라미터한테는 더 작은 학습률이 적용이 되고, 그 파라미터가 덜 업데이트됐다. 즉 무슨 얘기냐면 편미분 값이 작아서 상대적으로 적게 학습이 된 놈은 역으로 더 큰 학습률이 적용이 된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에이다글의 방법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요. 예. 이게 널뛰기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Y를 죽여놨기 때문에 X 방향으로만 이렇게 나이스하게 갑니다. 예. 그래서 이 frequently occurring features,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두드러진 어떤 특징, 디멘션, 아까 같은 경우 Y는 조금만 변동이 돼도 마구 닿는 이런 것들한테는 이제 업데이트를 야, 너는 좀 조금만 움직여. 반대로 infrequent features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적게 조절이 되는, 즉 편비분 값이 작은 파라미터들은 오히려 더 많이 움직이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이스하게 나오더라. 이게 에이다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아주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클래스로 정리가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에이담인데요. 에이담은 뭐냐면 에이담은 이 딜렉셔널 하고 스피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상으로 보면 얘는 이렇게 움직여요. 예, 아주 나이스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하고 보면 육안으로 보면 어느 게 더 나을까? 이렇게 좀 보이는데 얘는 방향성에,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모멘텀과 에이다그레를 합쳐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MT와 VT가 있는데 이 MT가 모멘텀 텀이고 두 번째 있는 게 아까 웨이트별로 얘는 아까 그 모멘텀에서 뭐라고 설명드렸죠? 이전에 움직였던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어떤 모멘텀을 주는 거. 이게 MT 함수고요. 그래서 얘는 쉽게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전에 있었던 모멘텀 값 mt-1과 지금 발견된 편미분 값의 이동 평균을 이렇게 내는 거죠. 예. 베타1에다가 1-베타1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동 평균이죠. 예. 합치면 1이 되니까 이렇게 정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얘를 곱해준 게 아니라 두 개를 더했습니다. 더했으니까 과거에 이동했던 놈들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게 하나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 매트릭스 두 개 곱해가지고 자승을 한 다음에 우리가 루트 씌워서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똑같이 써서 여기다가 에타를 놓고 모멘텀 분자에 아까 필라소티는 분모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실질적으로 아까 봤던 모멘텀과 에이다 그래를 합쳐 놓은 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저자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Adaptive Moment Estimation이 이제 에담인데 이건 아까 이렇게 볼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볼을 무겁게 만들었다. 헤비 볼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얘가 볼이 내려오는데 경사를 따라서 내려오는데 얘가 방향이 한번 만들어지면 덜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빠르게 이게 무겁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방향도 흔들리지 않고 빠르게 내려오겠다. 이게 비유를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미니멈으로 향한 정확한 방향으로 빠르게 내려간 게 이 에담 방법입니다. 예. 제가 지금 그렇게 설명했는데 첫 번째 텀이 first moment이 평균값, 두 번째가 이제 베리언스를 썼다고 표현이 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뭐냐면 첫 번째는 방향을 잘 잡게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무겁게 만들어서 스피드를 붙여 가속도를 더 붙여버리는 거다. 그래서 일단 볼이 내려오는데 첫 번째 텀, 이 first moment에 의해 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방향으로 막 흔들리지 않고 나이스하게 내려오게 하는데 얘가 무거워. 왜 무거워? 진폭이 큰 놈은 적게 변동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편미분 값이 작은 놈은 더 많이 늘어나게 하니까 얘가 묵직하게 내려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제일 탁월하다 이렇게 했고요. 이거 쉽게 이렇게 에이담 클래스로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 optimize.py 이 파이썬 코드는 그러면 실제로 세 가지 그 기법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비교를 한 겁니다.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 우리로 지금 보면 오차율 즉 손실 함수의 값이 당연히 얘는 그냥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슨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요게 모멘텀이 두 번째로 이제 좀 낮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에이다 그레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에이담이 여기 보면 에이다 그레하고 에담하고 거의 뭐 비슷하게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차트에 그린 거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에이담이 제일 좋게 나왔어요. 여기 지금 그림상을 보면은 맞죠? 요게 에이다 그레 맞네요. 예. 그러나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에이담이 더 좋은 문제도 있고 에이다 그레가 좋은 점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이 연구 논문을 이제 만약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제 학습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에타를 어떻게 조절을 할까 할 때 보면 이제 세 가지를 다 해봤더니 실험을 해봤더니 우리 문제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에이담이 제일 탁월했다. 또 과거에 어떤 사람이 뭐 에이다 그레로 더 좋은 결과를 나섰는데 내가 또 돌려보니까 오히려 에이담이 더 좋았더라. 뭐 이제 그렇게들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해 잘 하셨죠? 나머지 코드는 요 각각의 이제 SGD 모멘텀 에이다 그래로 이게 이제 구현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돌려 보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그 옵티마이제이션 학습의 최적화 기법은
가중치를 초기화하는 방식을 바꿔주는 기법입니다. 우리가 웨이트를 처음에 보통의 경우에 평균 0, 표준 편차 1인 정규 분포를 가지고 무작위로, 임의로, 랜덤으로 웨이트 값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임의로 우리가 이걸 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얘가 이제 학습을 거듭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일단 아웃풋 값을, 다음 노드를 위한 아웃풋 값을 정하면 그 다음 노드에서는 그 아웃풋 값을 가지고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레이어의 값을 정하죠. 예를 들면 인플레이어하고 히든 레이어 사이에 있으면 인플레이어에 784개의 노드의 값이 들어가게 되면 그 값에다가 웨이트, 즉 784 by 100 웨이트를 정한 결과가 뭐죠? 100개의 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100개의 값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항상 시그모이드라든지 렐루라든지 탄이 h라든지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능하면 0과 1 사이로 나오게 이렇게 조절을 하는 이제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하죠. 그걸 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비선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로그도 붙이고 지수함수도 붙이고 그래서 이상한 곡선으로 나타나게 한다. 왜? 이게 선형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선형한 것의 미분값은 항상 상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레이어를 여러 개를 가져갈 이유가 전혀가 없어요. 우리가 레이어를 히든 레이어를 한 개 가져갈 거냐, 두 개, 세 개, 네 개를 가져갈 거냐.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도 한번 보여줬지만 우리가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선 하나로 나이스하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디멘션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레이어를 여러 개 둔다고 그랬어요.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이 보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을 보시면 앞에 여러 개의 레이어들이 들어가요. 그 레이어들이 왜 들어가냐면 우리가 학습하려고 하는 그 이미지 자체가 컴플렉스하기 때문에 그걸 단차원으로 구별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차원 즉 넌 리니어리티를 주기 위해서 각각 레이어를 히든 레이어를 추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를 여러 개 둔다는 얘기 뭐냐면 계속해서 비선형성이 유지돼서 미분값이 나오고 그 미분값이 편미분값에 의해서 뭔가 웨이트가 조절되게 하도록 만드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학습을 하다가 보면요. 그레디언트가 자꾸만 0으로 수렴해요. 0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왜 0으로 갈까? 그 현상을 오늘 같이 보면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봤더니 가중치 초기 값을 바꿔봤더니 그런 현상이 조금 해소가 되더라. 그걸 발견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슈는 vanishing gradient, 즉 편미분 값이 0으로 자꾸만 수렴하는 현상을 막아보자. 어떻게? 가중치 초기화하는 방식을 바꿔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만약에 모든 웨이트가 그냥 처음에 0과 1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그 초기화되지 않고 다 0이면 어떻게 되죠? 모든 웨이트에다가 0을 곱해버렸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예. 그래서 loss 펑션은 모든 웨이트에 대해서 다 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서 0으로 이니셜라이즈 해주는 건 이거는 dumb stupid 한 거고요. 이렇게 하는 제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이제 우리가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고 문제는 이제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했는데 우리가 항상 웨이트를 곱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np다 wx 플러스 b 해서 그 다음 값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값을 이제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에 넣습니다. 이제 그 여기 보시는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을 보면 여기 이제 값들이 쭉 들어오면
각각의 계산된 값이 들어오면 이 시그모이드는 항상 뭐죠? 값이 0과 1 사이에 값이 나오게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활성화 함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값들이 이쪽 부분이다. 즉 1이나 0에 가깝다.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0이 가깝죠. 0. 예. 그러니까 만약에 액티베이션 펑션에 들어가는 그 아웃풋 계산된 아웃풋 값이 만약에 1과 0 사이에 이렇게 아니 큰 값이 되게 되면 결국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액티베이션 펑션의 값이 1이거나 0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랬을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그레디언트가 사라져요. 즉 기울기가 없어져 버려요. 0이 된다는 거죠. 수평하게. 그러면 다음에 학습할 거리가 없어요. 왜? 편미분 값이 0이면 뭐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미분 값이 0에 가깝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도록 아웃풋 값이 나오게 되면 그레디언이 사라져서 학습이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그래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히든 레이어 사이즈를 5개.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를 5개를 뒀어요. 일부러. 예. 그리고 인풋 데이터를 1000x100. 그래서 1000개의 인풋으로 넣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시그모이드, 렐루, 탄H 이와 같은 이제 함수들을 한번 돌릴 거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값들을 쭉 이렇게 한 번씩 이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어서 한번 이렇게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다음에 지금 나올 건데 요걸 한 뭐 뒤에 보시면은 한 2000번 돌려봤어요. 2000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습을 2000번 시킨 거예요. 예. 학습을 2000번 시킨 경우에 보니까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 0, 1 그러니까 평균이 0이고 편입 피처가 1인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웨이트를 초기화한 다음에 아까 같은 대로 한 1000번 정도를 학습을 시켜봤더니 베리언스가 784, 즉 표준 편차가 28이 됐어요. 그러니까 편차가 훨씬 커진 거죠. 예, 증폭이 됐어요. 그러고 나고 실제로 이 아웃풋 값을 계산된 아웃풋 값을 쭉 보니까 첫 번째 히든 레이어에서의 아웃풋 값은 거의 0과 1 이쪽으로 양극단으로 가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거의 1로 와 있어요. 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도 웨이트 컴퓨테이션 한 결과를 보니까 얘가 한 1000번 정도 하니까 그레디언이 다 0으로 돼버린 거예요. 거의.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레디언이 없어졌기 때문에 vanishing gradient problem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이 안 되더라.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0.01로 표준 편차를 바꿔봤어요. 이렇게 웨이트를 이니셜라이전 시켜봤어요. 봤더니 이 경우는 뭐냐면 중간값으로 다 왔어요. 가운데로. 예.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모든 값들이 고루 분포되게. 왜?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었잖아요. 0과 1 사이로 랜덤하게 고루고루 분포되게 만들었었는데 얘가 한 1000번 정도 학습하니까 양극단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얘는 또 보니까 가운데로 몰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지점에 있다는 얘기죠. 여기. 요 지점에. 근데 이것도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바람직한 현상이 또 아니에요. 왜? 여기에 몰려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비선형성이 사라져요. 세 번째 우리가 기법 다루게 될 텐데 거꾸로 만약에 아웃풋 값이 여기로 몰려 있다 그러면 거의 라인이에요. 라인. 그러면 선형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또 여러 개 겹쳤을 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웃풋 값이 고루고루 분포가 돼서 편미분 값이 매우 다양하게 나와주도록 만드는 게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 JB어 이니셜라이제이션은 뭐냐면 이걸 루트 n으로 했어요. 예. 그 루트 n으로 n 노드가 있으면 루트 n으로 잡아서 했더니 이렇게 나이스하게 아주 전기 분포가 이렇게 딱 나왔어요. 예. 벨 모양의. 그다음에 탄 H로 이건 제가 그림이 없어서 못했는데 탄 H도 요거보다 조금 더 이쁘게 예. 이렇게 JB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했더니 그러니까 초기 값을 이렇게 바꿔주는 데 따라서 그러니까 얘는 표준 편차가 노드 개수 분의 루트 로드 개수 분의 1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히 이니셜라이제이션 얘는 루트 n 분의 2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주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0, 1, 그다음에 0, 0.1 이렇게 하다가 노드 개수 즉 n이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는 이제 루트 1분의 루트 n분의 1이었고 이거는 이제 거기다가 2배 해준 거죠. 요렇게 했더니 얘는 각각의 표준 편차 그 렐루가 들어갔을 때 이게 이제 그냥 렐루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0.01 표준 문자를 했을 때 이렇게 몰려 있었는데 이게 히 디스트리뷰션 이니셜라이제이션에 지금 이렇게 물론 이쪽에 좀 치우쳐 있는 문제는 좀 있어요. 예, 0 쪽에.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고루고루 현상이 그러니까 이런 이 그림을 보면 이게 한 1000번 정도 학습하면 처음에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왜 그러냐면 이제 1000번 정도 학습했다는 얘기는 웨이트가 자꾸만 미니멈 값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몰리게 되는 건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현상 같아요.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가 좀 고루고루 값들이 분포가 돼서 그 편미분 값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웨이트 초기화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해봤더니 이제 여기 이 경우에 보면 JB어 디스트리뷰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이 제일 러스 펑션의 값이 이제 최소 값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웨이트를 초기화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평균 0, 표준 편차 1의 노멀 디스트리뷰션만 가지고 그렇게 단순하게 했을 때 아까 같은 그 베니싱 그레디언트 자체가 일정 수준 이상 학습하게 되면 더 이상 편미분 값이 의미가 없어지는 즉 0으로 수렴하는 결과가 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시 이니셜라이제이션과 같이 뭐 루트 n분의 2를 이제 표준 편차로 사용을 해서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주면 훨씬 더 이렇게 오차 그 에러 펑션의 값이 조금 더 작게 미니멈 값에 수렴하도록 그렇게 나온다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나머지는 실제로 이 차트를 그리기 위한 이제 이 세 가지 히 이니셜라이제이션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그 표준 편차 0.01 냈었던 경우 그다음에 JB어 이니셜라이제이션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를 이제 그리는 파이썬 코드고요. 이번에는 vanishing linearity 즉 비선형성이 소실되는 거를 이제 막기 위한 방법으로 입력값 배치 정규화 보통 그냥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기법이라고 즉 활성화 그 함수 값을 좀 이렇게 정규화하는 그런 기법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앞에 입력값이라고 붙인 것은 사실 우리가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보면 한 레이어가 그 웨이트 오퍼레이션을 즉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나오는 아웃풋 값은 다음번 레이어에 뭐가 되죠? 인풋 값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입력 값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한 레이어의 출력 값이 다음 레이어의 입력 값이 되는 그 의미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입력 값이라고 할 수도 있고 출력 값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 이 값을 정규화를 해야 된다. 자, 얘는 어디다가 넣냐면 보통 이 affine 얘가 뭐죠? 얘가 이제 보통 fully connected 네트워크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input 노드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hidden layer가 있으면 input layer와 hidden layer를 연결하는 것이 affine이고 이 affine의 값이 이제 결정이 되면 그게 렐로 펑션에 들어와서 첫 번째 hidden layer의 값이 정해지고 다시 거기에다가 두 번째 그 hidden layer에 있는 weight 즉 affine 레이어를 곱해서 그걸 다시 또 렐로 펑션 액티베이션에 넣어주고 드디어 이제 맨 마지막에 아웃풋 노드에 와서 다시 affine weight 곱해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 affine 되어 있는 건 다 뭐죠? weight의 weight. 예, fully connected weight. 자, 그걸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죠? weight 계산이 끝나게 되면 반드시 액티베이션 펑션에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요 렐루 펑션과 같은 액티베이션 펑션 앞에 놓을 수도 있고 뒤에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앞에 놓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다가 한 번 더 계산을 해준다. 그래서 여기에 100개의 값이 들어오면 그 100개의 값을 요 배치 놈 레이어에서 한 번 더 뭔가 계산을 해서 여기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에 넣어준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그러면 노멀라이제이션을 시키느냐? 노멀라이제이션을 시킨다는 건 뭔가 전체 로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규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전체를 1이라고 놓고 다 더해서 나눠주면 그것이 각각의 정규화된 값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미니 배치별로 합니다. 그래서 배치가 50개면 50개당 평균 곱하고 분산 표준 편차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어떤 기준으로 한다? 미니 배치. 그러니까 배치 단위별로 한다니까 100개씩 묶었다, 50개씩 묶었다. 그러면 100개씩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 시키거나 아니면 50개씩 노멀라이제이션 시키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즉 결국 웨이트를 곱해서 나온 값의 즉 액티베이션 값을 뭔가 조절을 한다. 그럼 그게 왜 필요할까? 지금 보시면 이것처럼 평균 곱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한 다음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노멀라이제이션이 값을 어떻게 정한 거냐면 이렇게 한 게 노멀라이제이션 한 거예요. 이렇게만 해서 뭔가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앞에 스케일과 시프트를 시킵니다. 예, 이렇게 정규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케일과 시프트를 해요. 그 무슨 스케일을 했다는 얘기는 기울기를 바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시프트를 했겠다는 뭔가 라인을 이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왜 했을까?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노멀라이제이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요. 어떤 결과가 나냐면 액티베이션의 값들이 거의 이 안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값은 어디 떨어진다고요? 여기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 제가 일부러 이걸 좀 확장했는데 여기 떨어지게 되면 비선형성이 사라져요. 비선형성은 사실 이 극단으로 갈수록 비선형성이 큰 거거든요. 이 양극단. 그러니까 제가 러프하게 봤을 때 물론 이 지점이나 이런 데 보면 뭐 미분값이 변동이 있긴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0과 1 사이로만 해버리면 얘가 아주 이쁘장하게 가운데만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거의 라인상에 떨어지기 때문에 비선형성이 소실이 돼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얘가 한 번씩 조금 더 위에 있거나 아니면 이쪽에 떨어지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얘를 틀어주거나 아니면 이동을 시키면 원래 여기 뜬 값들이 어디로 가요? 뭐 이렇게 이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도 떨어지는 놈이 있을 거고 이쪽에도 떨어지는 놈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 뭐냐면 비선형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꾸로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나이스하게 나오게 만드는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비선형성이 없어지니까 배치 이와 같은 스케일 앤 시프트를 한다. 이게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실제로 중간에 이렇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나씩 지금 레이어가 다섯 개죠. 히든 레이어가 5개고 맨 마지막에 이제 아웃풋 레드까지 와서 각각의 별로 이렇게 다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쭉 해봤더니 이 경우 제가 뒤에다가 넣었나 본데요. 값을 지금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했더니 훨씬 더 정확도가 올라졌어요. 이 경우 보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거 차이가 너무 크게 나. 이렇게 크게 나면 오히려 신뢰가 더 떨어져. 예. 근데 어쨌거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했더니 훨씬 더 얘가 이제 정확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왜 했냐면 이 양극단에 가는 이쪽 양극단에 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나이스하게 떨어지도록 노멀라이제이션 일단 하고요. 예,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너무 이쪽으로 가운데만 쏠리게 되니까 얘를 스케일 앤 시프트를 해서 조금 더 얘보다는 더 퍼지게 이렇게 만든 그래서 학습을 많이 해도 얘가 골고루 분포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이나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나 사실은 목적은 똑같아요. 뭐죠? 베니싱 그레디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예, 베니싱 그레디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건데 두 번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결국 그걸 하려고 한 건데 얘가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너무 그걸 하다가 보니까 비선형성이 사라지게 돼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스케일 앤 시프트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레디언 값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비선형성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느냐? 그 이유는 베니싱 그레디언 문제도 해결을 하면서 나오는 부작용까지 얘는 해결하는 거죠. 예.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투 스텝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죠? 먼저 정교화하고 이 정교화는 뭐 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요? 베니싱 그레디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베니싱 그레디언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으로도 소개를 해요. 예, 저도 처음에 강의 노트를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부작용이 생겨. 그게 뭐냐면 너무 이쪽에만 거의 95% 확률로 가운데만 오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그렇게 돼 있다가 보니까 비선형성이 사라져. 그래서 한 게 여기 나오는 스케일 앤 시프트. 그래서 투 스텝으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했더니 좀 약간 사기 같죠. 너무 좋아졌어요.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이게 편차가 얘가 한 이 정도 있어서 한 5%, 10% 좋아졌다 그러면 좋겠는데 얘는 뭐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네요. 네. 이게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효과고요. 이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이제 웨이트의 값들을 각각 다를 때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예. 봤더니 어떤 경우에는 이게 오버슛 돼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 한 게 오히려 나쁜 경우도 있어요. 예. 그 현상은 여러분이 보시면서 한번 왜 그럴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오늘 이제 네 번째 이 오버피딩 하고 여러분 이제 팀별로 소외실에서 이게 제가 하게 할 건데요. 자, 이 오버피팅은 어떤 현상이냐면 이 모델이 여러분이 디자인한 모델이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너무 잘 적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튜터 가액 공부 선생님 얘기하는데 가액 공부 시간에 너무 문제를 잘 풀어요. 예, 선생님이 내주는 문제를 너무 잘 풀어요. 근데 문제는
실제 가서 시험과 중간고사 가서 망치는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훈련할 때는 잘했다가 실전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문제냐? 얘가 가액 공부 시간에 다루었던 문제에다가만 너무 얘가 잘 적응이 돼서 실력이 전반적으로 늘은 게 아니라 그 문제에만 늘었다는 현상인 거죠. 비유를 한다면. 그래서 보통 이 문제를 generalization, 일반화 이슈라고 부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훈련이 일반화되지 못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특정 문제만 잘 풀게 얘가 훈련이 되어 있지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잘 해결하지는 못하게 학습이 된 경우죠. 그래서 테스트할 때는 거의 뭐 그 에라 선출함수 거의 뭐 0에 가깝고 그다음에 정확도 accuracy rate 거의 100%에 가깝고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거기다가 이제 테스트 데이터 던져주면 막 50%도 안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훈련 데이터에 과도하게 적응해서 시험 데이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 이 오버피팅이고 이 오버피팅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하자는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버피팅이 이제 왜 생기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테스트 데이터가 적으면 생기겠죠. 첫 번째. 예. 테스트 데이터가 적으면 일반화 뭐 이건 상식적인 얘기죠. 테스트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걔를 계속 뭐 10,000번, 10,000번 이게 교육시키면 그건 잘 풀겠죠. 근데 그 테스트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은 패턴이 있는 그런 데이터를 던져주면 얘가 그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교재에서는 일부러 그 테스트 데이터는 작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모델은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레이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가 사실은 테스트 데이터가 적은데다가 레이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가 잘 학습을 하면 그 문제에만 적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인위적으로 그 한번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한번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이렇게 막 과도하게 큰 놈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보여요.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 아, 요거 오버피팅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 특정한 웨이트가 이렇게 많이 어떻게 했죠? 우리가 0과 1 사이에 노멀 디스플레이 처음에 출발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까지 바뀐 거예요. 그럼 이걸 뭘 의심할 수 있냐면 다른 놈들은 작은데 얘만 많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고루고루 움직여야 되는데 뭐냐면 이쪽만 학습이 많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웨이트들에 대해서만 심하게 학습이 된 거예요. 왜? 조절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 머리 브레인도 우리가 사실 문제를 풀면서 정답이다, 오답이다 이걸 반복하면서 사실 이 머릿속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스트레스 받으면 그 스트레스 받는 뉴런이 더 많이 뭔가 바뀝니다. 과거보다.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특정한 뉴런만 많이 과도하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특정한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문제는 적응이 덜 돼서. 예. 그래서 오버피팅의 현상은 여러분이 어떻게 파악한다고요? 실제로 최종적으로 나온 웨이트 값을 쭉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봤을 때 과도하게 크거나 작은 웨이트들이 나타나면 이거 오버피팅 됐겠네? 라고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300개로 줄여봤어요. 일부러. 원래 훨씬 더 많은데 트레이닝 데이터를 300개로 줄여서 물론 랜덤으로 셀렉션을 하겠지만 그런 다음에 히든 레이어를 이와 같이 6개나 했네요. 네, 일부러 더 많이 만들어 봤어요. 히든 레이어를. 그리고 쭉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보세요. 훈련할 때는 이렇게 좋았는데 이게 훈련할 때 데이터예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얘가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 정도 떨어졌네요. 뭐 얘가. 예. 그러니까 학습을 반복할수록 그러니까 일정 시점이 지나니까 이제 학습을
뭐 해도 더 이상 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약 한 40% 정도로 오버피팅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까 봤듯이 특정한 노드가 과도하게 편중되게 뭔가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 놈들을 잡아서 이제 조금 완화시켜 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일반화라고 하는 기법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레귤레이션은 우리 번역은 이제 일반화라고 했더라고요. 뭐 규제한다 이런 것보다는 일반화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특정한 문제를 잘 풀던 거를 일반적인 문제도 잘 풀 수 있도록 뭔가 변형을 줬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경우는 언더피팅입니다. 얘가 잘 적응을 못한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아주 잘한 거죠. 이 정도만 하면 딱 맞는 건데 얘는 너무 정교하게 했어요. 이게 오버피팅이에요. 네. 너무 정교하게 했어요. 거꾸로 왜 이렇게 했죠? 첫 번째, 테스트 데이터가 적어서 이럴 수도 있고 두 번째, 히든 레이어를 많이 줬잖아요. 히든 레이어를 많이 주게 되면 차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얘가 되게 민감하게만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면 그 이 오차가 얘는 보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얘는 오차가 크죠. 어떤 놈들은 아주 특정한 놈들은 오차가 커져요. 예, 근데 꼭 이 라인상의 데이터가 나타나도 꼭 이 이렇게 오버피팅된 이 라인에 가깝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데이터가 거의 이런 데이터들 위주로만 나타났다 그러면 얘는 적당한 위치에서 잡아내는데 얘는 상당히 멀어져 가지고 여기 보면 되게 멀잖아요. 거리가. 예. 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디스턴스가 얘는 오차가 이만큼이나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보면 이 라인상에 떨어지는 점들이 많아서 잘 적응을 하긴 한 것 같은데 이 점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 즉 테스트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면 오차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인 거죠. 그래서 요 정도로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학습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레귤레이션 방법이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건 이렇게 라인으로 한 건 언더 피팅이고 요거는 오버 피팅. 근데 뭐 한두 개 정도는 틀렸어도 이렇게 분류해낼 수 있으면 요거는 충성 고객, 요거는 충성 고객, 비충성 고객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구분해냈다. 쇼핑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요. 이렇게 한 게 appropriate fitting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네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웨이트 데케이하고 드랍아웃 두 가지 방법인데 여기에 L2, L1 레귤레이션이 있어요. 이건 뭘 해주는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penalize complexity라고 말씀드렸는데 웨이트가 아까처럼 큰 놈들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게 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문제를 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로스 펑션이 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로스 펑션의 값이 훈련을 하면 할수록 작아지겠죠. 그럼 얘가 문제를 잘 푸는 거로 착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테스트 데이터가 적었고 그 다음에 레이어가 많으니까 되게 정교하게 학습을 했을 테니까. 테스트 데이터는 적은데 여러 가지 기법을 써가지고 정교하게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웨이트가 편차가 막 심해졌어요. 그 편차가 큰 놈은 지가 잘난 줄 알죠. 내가 이거 이 문제 풀려고 이렇게 많이 웨이트를 조절을 했어. 그런데 나중에 테스트 데이터를 던져주면 얘가 예측이 틀리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라고요? 아까 보셨던 대로 웨이트가 큰 놈들, 웨이트 값이 크게 조절된 놈들. 그럼 방법은 뭐냐? 로스 펑션에다가 wrong 시그널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forward propagation을 하면 뭐가 나오죠? 로스 펑션 값이 계산돼서 나오죠. 그럼 로스 펑션 값이 작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거꾸로 돌아오면서
돌아오면서 어떻게 돼요? loss 펑션의 값이 그대로 뒤로 전파돼서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편미분 값이 다 작아져요. 그래서 일정 정도 시간 되면 뭐가 되냐면 이제 편미분 값이 거의 다 0.00000 되면 트레이닝이 스탑한다고요. 아, 더 이상 loss 펑션의 값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가 스탑할 수밖에 없죠.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도 얘는 훈련을 더 시켜야 되는데 얘가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10,000번 정도 훈련을 시키는데 한 5,000번 정도 하더니 얘가 더 이상 훈련이 안 돼. 왜? 아, 나는 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왜? 러스 펑션이 거의 0이 돼버렸어. 그 이상, 그 이후부터는 아무리 학습을 시켜도 러스 펑션의 값이 거의 0이면 편미분 값도 다 0들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5,000번의 학습은 전혀 의미가 없어진다.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방법은 러스 펑션의 값을 인위적으로 잠깐만 올려주는 거예요. 야, 너 아직도 잘 푼 거 아니야? 러스 펑션이 아직 0에 가까운 거 아니야? 계속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잘한 것 같은데 왜 자꾸만 틀렸다고 그러지? 그래서 또 훈련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러스 펑션의 값에다가 인위적으로 웨이트의 합을 더해줘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웨이트 자체가 플러스 웨이트도 있고 마이너스 웨이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앱솔루트 값을 취한 다음에 그걸 합을 해요. 그게 L1이고 L2는 거기다가 자승, 스퀘어드 웨이트의 합이 L2.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게 L2 웨이트 데케이드, L2를 쓰거든요. 그다음에 L1, L2는 뭐냐면 두 개를 그러니까 절대값과 제곱값을 이제 다 더한 거. 이게 L1, L2 데케이인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렇게 주는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즉 large weight 아까 보셨던 대로 오버피팅의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라 그랬죠? 웨이트들이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커져 있는 놈들. 그놈들이 과도하게 거기에 맞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이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움직이게 하려면 즉 또한 한편으로 말해서 loss 펑션의 값이 너무 급속도로 0에 가깝게 되는 거를 막아줌으로써 지속적으로 학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loss 펑션에다가 자꾸만 페널티를 주는 거다. 그래서 loss 펑션에다가 어떤 인위적인 값을 더해주는데 그때 더해주는 것이 이제 L1, L2 또는 L1 곱하기 L2 이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주고요. 제가 써놨는데 특정한 문제를 너무 잘 맞추면 오히려 점수를 깎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여기는 거꾸로 러스 펑션에다가 값을 더 더해준 거죠. 그러면 너 아직도 갈 길이 멀었어. 아직도 애가 더 났어. 예. 이렇게 해서 애가 더 열심히 하게. 그러니까 뉴럴넷이 더 열심히 학습하게.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레귤레이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러스 펑션에다가 람다 값을 우리가 보통 0.1 정도 잡습니다. 0.1. 예. 0.1 정도 잡고 또 이것도 뭐 0.2 뭐 0.01 이렇게 조절을 하겠죠. 예. 그래서 람다 W를 뭐 절대값을 더해주든 아니면 제곱값을 더해주든 러스 펑션에다가 페널티를 주어서 과도하게 특정 문제만 잘 적응하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다. 그래서 해봤더니 많이 줄었어요. 아까는 한 40% 정도 차이 났는데 지금은 뭐 한 15% 정도 차이밖에 안 나네요. 이게 레귤레이션 이제 방법이고요. 두 번째 레귤레이션 아까 이제 이게 웨이트 데케이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 드랍아웃 방법이에요. 이 드랍아웃 방법은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아까 중간중간에 과도하게 웨이트가 조절이 된 노드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임의로 확률적으로 몇 %씩 그냥 커넥션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웨이트 계산을 할 때 걔는 빼버립니다. 그래서 그 학습, 그러니까 forward propagation, backward propagation을 할 때는 뭐냐면
그 노드를 안 써요. 그러니까 한 번씩 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한 번씩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노드가 있는데 이 경우 보면은 심하게 드랍 아웃 했네요. 거의 뭐 한 60, 10% 드랍 아웃 했는데 이 5개 중에 3개는 드랍 아웃 시키고 2개만 연결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매번 forward propagation, backward propagation 할 때마다 학습할 때마다 드랍 아웃 되는 노드가 바뀝니다. 예. 그래서 한 번씩 빠지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드랍 아웃 방법론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0.5 그러니까 2분의 1씩 줄인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번씩 저렇게 그 드랍 아웃 레이어에 있는 노드들은 활성화를 안 시키는 방법.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키는 방법이 드랍 아웃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쭉 이렇게 돌려봤더니 드랍 아웃을 했을 때 뭐 좀 조금 아까 그 웨이트 데케이에 비해서 뭐 어느 정도는 모르겠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예. 이거 드랍 아웃이 없었을 때보다 드랍 아웃을 하고 난 다음에 2개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예. 여전히 오버피팅은 어느 정도 존재를 하는데 어쨌든 많이 줄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드랍 아웃 방법이고요. 자, 이제 오늘 수업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4가지 학습을 하면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그 효율성 문제, 그 다음에 효과성 문제.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속도, 얼마나 빨리 학습을 하느냐, 효과성이란 얼마나 정확하게 정확성 있게 예측을 하느냐.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법으로 하이퍼 패러미터들을 조절을 하는 기법을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드랍 아웃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러닝 레이트, 모멘텀, 뭐 배치 사이즈, 사실 이런 거 다 조절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을 처음에 데피니션을 했을 때 여러분이 모델러가 정할 수 있는 거, 인풋 값은 문제에 따라서 거의 정해져 있죠. 그러나 히든 레이어의 개수, 히든 레이어에 있는 노드의 개수 다 우리 디자이너들이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될 많은 그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자, 그 파라미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정말 완벽하게 다 최적화해서 조절한다고 하는 게 불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 한번 바꿔봤더니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런 연구들이 계속 인정받으면서 발표되고 있고요. 보통 이제 4가지 정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연구를 하시게 되면 이 4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써서 실제로 아마 옵티마이제이션을 그 러닝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될 텐데요. 매뉴얼 서치는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이렇게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수작업으로. 예. 그래서 러닝 레이스를 0.01 했다가 0.02 했다가 그다음에 뭐 모멘텀 값도 0.9 했다가 0.99 했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식은 그렇게 하는데 그 너무 매뉴얼 서치는 너무 그 대책 없이 그냥 막 마구잡이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혜롭게 하는 건 그리드 서치다. 이제 그리드 서치는 뭐냐면 우리가 그 조절해야 될 파라미터의 값의 범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0.9에서 0.99 사이다. 예, 그러면 어떻게 내가 시뮬레이션을 해볼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간을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뭐 0.1 단위로 하든지 0.01 단위라든지 구간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간을 이제 반씩 쪼개고 다시 반을 쪼개고 다시 반을 쪼개면 구간이 점점 줄겠죠. 그래서 그리드가 점점 이제 라인을 치다가 보면은 일정 범위로 좁혀집니다. 조금 이제 시행착오를 좀 덜 겪지만 여전히 뭐 그렇게 효율적인 건 아니죠. 세 번째 이제 랜덤 서치인데 랜덤 서치는 말 그대로 그냥 확률 변수로 해서 스토캐스틱하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 넘버 돌려가지고 아 이번엔 얘가 0.9 해보래. 그 다음에 또 랜덤 넘버 뽑아봤더니 0.93 해보래. 이렇게 하는 방식. 예. 자, 그래서 나온 게 네 번째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예, 또 머릿속에 뭐가 나오시죠?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그래서 prior probability, 즉 이전에 내가 했던 시뮬레이션의 확률 값을 사용을 해서 내가 이 파라미터를 이렇게 조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ccuracy rate가 이렇게 나왔다. 좋게 나올 확률 몇 퍼센트 내가 그걸 알고 있어. 예. 그럼 그거를 그냥 잊어먹는 게 아니라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내가 지금 실험해 보고 싶은 거 바꿨을 때 어떤 확률로 나올까? 그 prior probability를 기준으로 해서 posterior probability를 정해 가지고 가장 네 가지 방법 중에서는 덜 헤매고 예, 그래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때는 트레이닝 데이터 안에서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하는 걸 따로 빼서 합니다. 보통 우리가 데이터는 두 종류잖아요. 트레이닝 그다음에 테스트. 그런데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하나 더 뺍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용도로 쓰냐면 보통 트레이닝하고 테스트 데이터는 무슨 용도로 쓰냐면 쉽게 얘기해서 액큐러시 레이스를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데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뭐냐면 하이퍼 파라미터를 값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하이퍼 파라미터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을 한 시뮬레이션 할 용도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써야 된다. 그래서 보통 한 20% 정도를 다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20%는 빼서 예를 들어서 10,000개면 한 2,000개는 빼서 오버피팅이 있나? 그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써봤더니 효과가 어땠나? 모멘텀을 썼더니 뭐 어땠나? 그다음에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은 뭐 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했더니 뭐 어떤가? 이런 거를 평가하는 목적으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또 준비해서 하는 경향들이 요새 있더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다양한 그 우리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이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뭐냐면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하이퍼 파라미터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값들의 범위, 그 레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 레인지를 셋업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랜덤으로 또는 뭐 우리가 그냥 무작위로 할 수도 있고 아까 그리드 메소드에 의해서 계속해서 좁혀나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베이지안 probability 사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그 안에서 값을 뽑은 다음에 이 랜덤 값을 가지고 실제로 한번 훈련시켜서 테스트해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1번, 2번 스텝을 일정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의 값들의 범위를 이렇게 좁혀서 뭐 가능하면 최종적으로 뭐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뭐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값을 정하는 데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다양하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했던 사례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셨던 다양한 그러한 그 방법들 웨이트 데케이도 써보고 그 다음에 드랍아웃도 써보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라고 하니까 한번 보시고요. 예, 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